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유독 붉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상상력이 머물던 곳이자 이제는 우리의 가장 야심찬 꿈이 실현되고 있는 척박한 대지,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숨을 쉬고 커피를 마시고 내일을 계획하는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붉은 사막 위에는 자동차 크기만 한 로봇들이 외로운 탐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피와 살 대신 차가운 회로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개척자들은 지구에서 보낸 신호를 기다리며 미지의 지평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달에 발을 디뎠고 보이저호를 태양계 바깥으로 보냈으며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화성까지 가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거리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여행은 고정된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일이지만 우주에서의 여행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천체 사이를 항해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수학적 계산의 산물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자로 잰 듯한 직선을 긋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질량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궤도와 화성이 도는 궤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적 왈츠와 같습니다. 두 행성은 서로 다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거리는 짧게는 약 5,200만 킬로미터에서 멀게는 4억 킬로미터까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는 단순히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우주가 허락하는 단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도전의 핵심에는 호만 전위 궤도, 호만 트랜스퍼 오비트라는 물리학의 정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는 연료와 중력이라는 엄격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간다면 지구와 화성의 공전 속도를 이겨내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화성의 궤도와 만나는 방식을 택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에너지를 등에 업고 마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듯 우주선을 화성의 길목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대신 시간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 타원형의 긴 여정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이동 시간이 아니라 우주선이 태양계 중력장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교하게 조정하며 화성과 만날 약속 장소로 나아가는 고독한 행진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항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발사창 런치 윈도우이라 불리는 기회의 문입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 관계에 놓이는 순간은 약 26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 짧은 기회를 놓치면 인류는 다시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는 우주 탐사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성들의 정렬이라는 천문학적 운명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창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주선은 화성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혹은 우주 미아가 되어 영원히 차가운 진공 속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26개월의 주기는 화성 탐사의 리듬을 결정짓는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리듬에 맞춰 탐사선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다음 세대의 꿈을 설계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화성에 도달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1995년 마리너 4호 마리너 4가 화성을 스쳐 지나가며
플라이비 최초의 근접 사진을 찍었을 때 여정에는 약 22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탐사선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화성에 부드럽게 착륙하거나 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012년 큐리오시티 로버는 약 253일 만에 화성에 도달했고 가장 최근의 퍼서비어런스는 약 203일의 비행 끝에 화성 지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권에 진입하여 초속수 킬로미터의 속도를 단 몇 분 만에 0으로 줄여야 하는 공포의 7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접근 속도와 각도의 정밀한 제어가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화성에 보내려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6개월에서 9개월에 달하는 비행 시간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선이라는 좁은 금속 캔 안에서 폐쇄 공포와 고립감을 견뎌야 하는 심리적 압박은 차치하더라도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우주에서의 강력한 우주 방사선 노출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또한 무중력 상태에서 수개월을 지내며 발생하는 골밀도 저하와 근육 위축은 화성에 도착한 직후 우주 비행사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우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계치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은 이 여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추진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학 로켓 엔진을 넘어 원자력 열 추진 (Nuclear Thermal Propulsion)이나 이온 엔진 (Ion Propulsion)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엔진이 실용화된다면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은 현재의 절반인 3~4개월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 방사선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급품의 부담을 덜어주어 화성 정착의 실현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곧 인류가 다행성 종 (Multiplanetary Species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결국 화성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7개월 남짓 걸리는 이 여정은 인간의 지혜와 인내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그 붉은 대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언젠가는 지금의 비행 시간이 과거의 범선 항해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붉은 먼지가 휘날리는 화성의 지평선 위에 인류의 첫 발자국이 찍히는 그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닿으려는 열망을 멈추지 않는 한 그 거리는 매일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창밖의 소음이 잦아든 깊은 밤, 잠시 모든 일과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별이 박힌 저 거대한 어둠의 심연 속에서 유독 기분 나쁘리만큼 붉고 강렬하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전쟁의 신 혹은 불길한 징조, 때로는 낭만적인 외계 생명체의 고향으로 여겨왔던 행성, 화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평온하게 숨을 쉬고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듣는 바로 이 찰레도 저 멀리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붉은 사막 위에서는 인류의 지혜가 집약된 강철의 대사들이 외로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게가 1톤에 달하는
SUV 자동차만 한 크기의 최첨단 로봇들이 영하 60도의 매서운 추위와 미세한 붉은 먼지 폭풍 속에서 묵묵히 대지를 굴러가며 바위의 성분을 분석하고 수십억 년 전 이곳에 흐르던 물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따뜻하고 안전한 요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인류의 눈과 귀는 이미 저 척박한 행성의 지표면을 훑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21세기의 인류는 손바닥 안의 작은 기기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리보다 빠른 비행기로 대륙을 횡단하며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며 우주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달에 발을 디딘 지 반세기가 넘도록 화성에는 단 한 명의 인간도 보내지 못한 채 차가운 금속 탐사선들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화성까지 가는 길은 왜 단순히 직진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그 여정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가 화성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질문,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퀀토 템포 레바파라 체가라 마르테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물음 속에는 현대 과학이 풀어야 할 가장 정교한 수학적 수수께끼와 물리학의 정수, 그리고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화성에 대한 집착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밤하늘에서 유독 붉게 빛나며 뒤로 가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행성을 네르가리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그리스인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19세기 말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화성 표면에서 기하학적인 선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건설한 운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망원경의 한계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음이 밝혀졌지만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망은 대중문화와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H.G. 웰스의 우주전쟁부터 현대의 마션에 이르기까지 화성은 언제나 인류가 지구 다음으로 정착해야 할 제2의 고향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을 확인시켜줄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환상이 과학적 사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거리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지구 위에서의 여행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든 리스본에서 상파울루로 가든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 지표면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우주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지구는 시속 약 10만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화성 역시 그보다 조금 느린 시속 약 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더 넓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즉, 화성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멈춰 있는 관역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두 대의 회전 목마 사이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뛰어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수천만 킬로미터의 공허를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이 때문에 화성까지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태양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편에 놓일 때 합 conjunction는 그 거리가 무려 4억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두 행성이 태양 같은 쪽에서 나란히 정렬할 때 충 opposition은 약 5,500만 킬로미터까지 좁혀지기도 합니다. 4억 킬로미터와 5,500만 킬로미터. 이 엄청난 편차는 우리가 언제 출발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설령 가장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현대의 로켓 기술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엔진을 풀가동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지배자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장은 마치 거대한 늪과 같아서 우리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연료를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을 향해 직선으로 발사된다면 우주선은 지구의 공전 속도를 완전히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의 중력을 거슬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대의 기술력으로 그런 양의 연료를 싣고 지구 중력을 탈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선택한 전략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적인 과학적 토대인 호만 전이, 궤도, 호만, Transfer Orbit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1925년 독일의 공학자 발터 호만이 제안한 이 방식은 연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행성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기하학적 묘수입니다. 이것은 직선 항로가 아니라 지구의 궤도에서 시작하여 화성의 궤도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긴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고 노를 최소한으로 저으면서 강 건너편 하류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식은 연료를 아껴주지만 대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우주적 왈츠의 리듬을 따라 화성에 도달하는 데는 보통 210일에서 300일, 즉 7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9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인내심과 기술적 한계가 충돌하는 임계점입니다. 9개월 동안 우주선은 지구와의 통신이 수십 분씩 지연되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태양계의 가혹한 방사선과 미세 운석의 위협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화성에 도착한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성의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우주선은 시속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를 단 몇 분 만에 0으로 줄여야 하는 공포의 7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단 1도의 각도 실수만으로도 탐사선은 화성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거나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어 시면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바로 이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구석구석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넘어 왜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류는 어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들이 26개월마다 단 한 번씩 열어주는 발사 창 런치 윈도우의 비밀을 살펴보고 과거 마리너호부터 최신 퍼서비어런스호에 이르기까지 각 미션이 기록한 속도의 역사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또한 기계가 아닌 인간이 이 긴 여행을 떠났을 때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추진 기술들, 원자력 엔진이나 이온 추진체 같은 공상과학 소설 속 기술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넘어 우주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붉은 행성을 향한 긴 항해는 인간의 지능이 우주의 법칙과 벌이는 가장 거대한 체스 경기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뒤로하고 수백만 킬로미터의 공허를 가로질러 붉은 먼지가 휘날리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그 길고도 험난한 계산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쏟아부은 수세기의 노력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비전이 이 기록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착하는 그날, 인류는 더 이상 단일 행성에 거주하는 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안락한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거대한 우주의 역학, 즉 행성들의 왈츠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이 거대한 춤사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자비한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흔히 우리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자를 대고 직선을 긋듯 화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직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체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질량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곡선을 따라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변하는 거리와 궤도의 기하학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두 명의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안쪽 트랙을 달리는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65일이 걸리며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합니다. 반면 바깥쪽 트랙을 달리는 화성은 궤도가 더 길 뿐만 아니라 공전 속도도 시속 약 8만 6천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느립니다.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약 687일이 소요됩니다. 이 속도와 궤도의 차이로 인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매 순간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지구가 화성을 추월하여 두 행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나란히 서게 되는 충오포지션의 시기에는 거리가 약 5,500만 킬로미터까지 좁혀집니다. 반대로 두 행성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놓이게 되는 Ahab Conjunction의 시기에는 그 거리가 무려 4억 킬로미터까지 멀어집니다. 4억 킬로미터는 지구와 달 사이를 1000번 넘게 왕복해야 하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5,500만 킬로미터일 때 직선으로 쏘아 올리면 가장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우주 항행의 가장 거대한 장벽인 연료와 중력의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려 한다면 우주선은 지구의 엄청난 공전 속도를 완전히 상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거슬러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옆 차선에 있는 기차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기차를 멈추고 수직으로 점프해서 옆 기차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로켓 기술로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연료를 실을 방법이 없습니다. 로켓 무게의 90% 이상이 이미 지구 중력을 탈출하기 위한 연료로 채워지는데 우주 공간에서 직선 가속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연료를 싣는다면 로켓은 너무 무거워져 지면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로켓 방정식의 폭정, Tyranny of the Rocket Equation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영리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1925년 독일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발터 호만이 제안한 호만 전위 궤도, 호만 Transfer Orbit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우주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화성까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은 지구의 공전 속도를 그대로 간직한 채 태양 주위를 도는 타원형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 궤도는 지구 궤도에서 시작해 서서히 바깥으로 확장되어 화성의 궤도와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떠나 태양을 반 바퀴 돌며 화성이 미래에 도착할 예상 지점을 향해 긴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를 맞추기 위해 새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 새가 이동해 있을 미래의 위치를 겨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교한 계산이 뒤따르는 타원형 항해에 걸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이 여정에서 태양은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태양의 거대한 중력은 우주선을 끌어당겨 궤도를 유지해주며
우리는 단지 궤도의 시작과 끝에서 엔진을 아주 잠깐씩만 점화하면 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날 때 한 번 가속하고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 중력에 붙잡히기 위해 한 번 감속하는 식입니다. 나머지 수개월의 시간 동안 우주선은 엔진을 끈 채 관성만으로 우주의 정적 속을 항해합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행성 사이를 이동하는 이 우주적 기하학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가고 싶어도 태양계의 역학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9개월의 항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춤사위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때나 출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호만전이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화성이 특정한 각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지구가 화성보다 뒤처져 있다가 화성을 추월하기 직전 두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약 44도의 각도를 이룰 때 비로소 발사 창 론치 윈도우이 열립니다. 이 기회는 약 26개월, 즉 2년 2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만약 이 짧은 발사 기간을 놓친다면 인류는 다시 2년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2020년에 퍼서비어런스호와 에미레이트의 아말, 중국의 텐원 1호가 거의 동시에 발사된 이유도 바로 이 26개월 만에 찾아온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발사창의 제약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계획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 간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지구로 돌아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험한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화성이 다시 적절한 위치에 정렬될 때까지 화성에서 약 1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화성 탐사는 가는데 9개월, 머무는데 18개월, 오는데 9개월이라는 총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대장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이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이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수천만 킬로미터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주의 시간표가 허락하는 리듬에 맞춰야만 비로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26개월의 주기를 무시하고 억지로 화성에 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로켓을 만들고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여 험한 궤도보다 더 가파르고 빠른 궤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연료를 더 많이 실을수록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한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현재의 화학 로켓 기술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엔진이 약해서가 아니라 로켓 엔진이 내뿜는 에너지 효율, 비추력이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료라는 짐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주 항행의 또 다른 숨은 주역인 중력 도움, Gravity Assist 혹은 Swing By 기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탐사에서는 주로 지구를 떠날 때의 초기 속도를 얻는 데 집중하며 다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기에는 수성이나 금성처럼 안쪽 궤도로 돌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보통은 직접적인 전이 궤도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학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고 있고 화성 또한 움직이고 있으며 우주선 자체도 태양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 킬로미터 오차 범위 내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파리에서 날린 화살로 도쿄에 있는 사과를 맞추는 것보다 더 정밀한 작업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9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주가 정해놓은 가장 경제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연료를 아껴주지만 시간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은 기계에게는 견딜 만한 시간일지 모르나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긴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우주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류가 이 기록적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인 시도들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태양계의 질서에 도전하는 인류의 거대한 지적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왈츠에 발을 맞추면서도 언젠가는 그 리듬을 우리 스스로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행성을 향한 행성 간 전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서사시의 첫 단락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인류가 그려온 화성 탐사의 궤적은 단순히 기계적인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과 속도, 그리고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제약에 맞선 처절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구가 화성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발사창과 호만전이 궤도라는 우주적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갔던 강철의 선구자들, 즉 역대 화성 탐사선들이 남긴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기술적 정점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물리적 한계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화성 탐사의 역사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류가 내놓은 각기 다른 답변들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달하기 위해 보낸 최초의 성공적인 사절단은 1964년 발사된 마리너 4호 마리너 4였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인류의 호기심을 싣고 떠난 이 작은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지 약 228일 만에 화성에 도달했습니다. 7개월이 조금 넘는 이 시간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성취였지만 마리너 4호의 임무는 화성에 착륙하거나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fly-by, fly-by 미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 항행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나가는 것과 머무는 것의 차이입니다. 마리너 4호처럼 화성을 스쳐 지나가는 탐사선은 화성에 가까워졌을 때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구에서 얻은 가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화성의 옆을 지나치며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다시 태양계의 시면으로 사라집니다. 비유하자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서 창밖의 풍경을 사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를 멈출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이동 시간도 상대적으로 단축됩니다. 실제로 1969년에 발사된 마리너 7호는 단 128일 만에 화성에 도달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최첨단 탐사선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마리너 7호 역시 플라이바이 미션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화성의 중력권에 안착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1971년 마리너 9호 마리너 5에 이르러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너 9호는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의 궤도에 진입하여 인공위성이 된 탐사선입니다. 화성의 궤도에 머물기 위해서는 화성에 접근할 때 엄청난 양의 연료를 역방향으로 분사하여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만약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우주선은 화성의 중력을 뿌리치고 튕겨 나가버릴 것이고 너무 많이 줄이면 화성 대기권으로 추락해버릴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한 연료를 싣기 위해서는 발사 때부터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여행 시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리너 9호는 약 197일 만에 화성에 도달했는데 이는 궤도 진입을 시도한 미션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탑재할 수 있는 장비의 무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975년 인류는 화성 탐사의 금자탑이라 불리는 바이킹, 비아이킹 1호와 2호를 발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화성 궤도를 도는 것을 넘어 직접 지표면에 내려앉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이킹호는 궤도선 오르비터, 와한과 착륙선 랜더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모듈을 동시에 싣고 가야 했기에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이 가파른 언덕길을 빨리 달릴 수 없듯이 바이킹 1호는 약 34일, 바이킹 2호는 약 333일이라는 긴 시간을 이동하는데 소요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이 시간은 화성 탐사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싣고 가서 얼마나 안전하게 내릴 것인가 라는 복합적인 공학적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2011년 발사된 큐리오시티와 2020년의 퍼서비어런스는 어떠했을까요? 큐리오시티는 약 253일, 퍼서비어런스는 약 203일 만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70년대 바이킹호 시절보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도착 시간은 여전히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기술의 발전이 여행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화학 로켓 엔진이라는 전통적인 추진 방식의 한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로켓 연료는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는데 그 연료를 싣기 위해 로켓이 더 커져야 하고 커진 로켓을 띄우기 위해 또 연료가 필요해지는 악순환, 즉 로켓 방정식의 폭정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의 탐사선들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무거운 장비들을 탑재합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는 무게가 1톤에 달하는 거대한 이동식 과학 실험실입니다. 이 거구들을 화성 지표면에 부드럽게 내려놓기 위해 나사의 공학자들은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화성 대기에 진입할 때의 속도는 시속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가공할 속도를 단 7분 만에 0으로 줄여야 하는 과정이 바로 공포의 7분입니다. 열 차폐막으로 대기 마찰열을 견디고 거대한 낙하산을 펼치고 마지막에는 역추진 로켓을 분사하며 로버를 줄에 매달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이 모든 과정은 우주선이 화성에 도달할 때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설계되었습니다. 즉, 지구에서 화성까지 너무 빨리 날아가면 화성에 도착했을 때 그 속도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어 가능한 속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비교 대상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2006년 면광성을 향해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호입니다. 이 탐사선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발사 직후 속도가 무려 시속 5만 8천 킬로미터에 달했죠. 이 속도로 화성을 지나쳤을 때 뉴 호라이즌스호는 발사 후 단 78일 만에 화성 궤도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 착륙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치기만 한다면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화성에 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호는 화성에 멈추기 위한 엔진도 연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도를 더 얻어 먼 우주로 나아가는 중력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9개월로 수렴되는 이유는 현대 과학이 도달한 안전과 효율의 최적점이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알지만 그 속도를 감당할 만한 제동 장치와 연료 효율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와 비슷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코너를 돌거나 목적지에 주차할 수 없다면 그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화성이라는 목적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빨리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물리 법칙의 틀 안에서 네가 가진 모든 지혜를 짜내어 안전하게 멈춰 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 미션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화성 탐사의 성공률은 약 5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 실패의 대부분은 화성에 도착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지표면에 충돌하거나
궤도 진입에 실패하여 우주 너머로 튕겨나간 경우였습니다. 화성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7개월에서 9개월인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인류가 화성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항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들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 기계 안에 인간이 탑승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기계는 전원을 끄고 잠잘 수 있지만 인간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방사선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계에게는 최적의 시간이었던 이 7개월이 인간에게는 어떤 가혹한 시련이 될지,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떤 기술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그 고독하고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의 역사는 기록된 숫자를 넘어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류의 집념이 담긴 대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서사시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기계들의 차가운 금속 회로와 실리콘 칩이 견뎌온 7개월의 시간은 인류에게 있어 승리의 기록이었지만, 만약 그 비행체 안에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극이자 서사시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앞서 화성까지 가는 물리적 여정과 그 경로를 결정짓는 우주의 기하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가혹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 9개월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은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광활한 허공에 떠있는 가장 고독하고 취약한 유리 감옥이기도 합니다. 지구라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심우주로 나아가는 순간, 인간은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던 모든 자연적 방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덮치는 것은 무게의 상실입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중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중력은 우리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근육이 퇴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항할 대상을 제공하며 체내의 피가 온몸으로 고르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향하는 9개월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미세 중력, 마이크로그래비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중력 상태는 언뜻 보면 자유롭게 유영하는 낭만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신체에 서서히 진행되는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력의 압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몸을 지탱할 강한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한 달에 약 1%에서 1.5%의 골밀도가 소실됩니다. 9개월의 여행이 끝날 때쯤 우주 비행사의 뼈는 노인 수준의 골다공증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걷거나 서 있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다리 근육은 급격히 위축되고 심장조차 피를 위로 뿜어 올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화성에 도착한 첫 인류가 우주선 문을 열고 붉은 대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의 다리는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퇴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바로 우주 방사선 (Cosmic Radiation)입니다.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라는 이중 방패를 통해 태양풍과 외계에서 날아오는 괴너지 입자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의 보호권인 벤 앨런 대 밴 앨런 벨츠를 벗어나는 순간 우주 비행사들은 은하계 전체에서 날아오는 가공할 위력의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태양에서 분출되는 양성자 폭풍과 먼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 등으로 인해 생성된 은하 우주선 GCR은 우주선의 금속 벽을 가볍게 뚫고 들어와 인간의 DNA 사슬을 난도질합니다. 이는 단순히 암 발생률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 시력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눈을 감고 있어도 번쩍이는 빛을 본다고 증언하는데, 이는 괴너지 입자가 안구를 직접 통과하며 발생하는 체렌코프 현상입니다. 9개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단환들의 몸을 맡기는 것은 지구에서 수천 번의 엑스레이를 한꺼번에 찍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위협 위에 더 씌워지는 것은 고립이라는 심리적 심연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여정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탐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고립의 시간입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은 망망대해에 떠 있었지만 적어도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바닷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는 오직 기계가 만들어내는 일정한 소음과 재활용된 공기의 퀴퀴한 냄새만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한 점의 푸른 별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를 지구 소실 효과, Earth Out of View Phenomenon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성 무싱과의 시각적 단절은 인간의 정신 기조를 흔드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통신 지연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더해집니다. 화성으로 멀어질수록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여정의 중간쯤에 도달하면 지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편도 10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보내고 그 답장을 듣기 위해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환경에서 지구와의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우주선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거나 우주 비행사가 급성 질환에 걸린다면 그들은 지구의 실시간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자율성과 고독은 승무원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9개월 동안 같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은 마치 전화 부스 크기의 공간에 몇 달 동안 갇혀 지내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미션 전체를 실패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리적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원 관리의 문제 또한 9개월의 시간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은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 Closed Loop System여야 합니다. 9개월 동안 마실 모든 물과 음식, 그리고 숨 쉴 산소를 지구에서 가져가야 하지만 로켓 무게의 제약 때문에 그 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의 소변과 땀을 다시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극한의 재활용을 견뎌야 합니다. 공기 정화 장치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그곳은 즉시 무덤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탐사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흔히 화성 탐사를 기술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정신력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은 기계에게는 마모와 소모의 시간이지만 인간에게는 인내와 극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선 내부에 인공 중력을 만드는 회전 모듈을 설계하거나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 물탱크로 벽을 감싸는 방안, 혹은 우주 비행사를 인위적인 동면 상태에 빠뜨려 여행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술도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과 두려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9개월은 인류가 지구의 아이에서 우주의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러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몸은 약해지고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겠지만 바로 그 취약함이야말로 우리가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기계는 화성의 아름다움을 데이터로 기록하지만 인간은 그곳의 붉은 노을을 보며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개월의 고독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그 순간
우주 비행사들이 마주할 감정은 단순히 성공의 기쁨이 아니라 지구라는 작은 요람을 벗어나 마침내 성인이 된 종의 장엄한 자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9개월이라는 가혹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류가 꿈꾸는 미래의 추진 기술들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고립의 시간을 단축하려 하는지, 그 희망의 기술들을 살펴보러 떠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화성은 더 이상 9개월의 고통이 아닌 단 몇 주의 여행으로 닿을 수 있는 이웃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현재 우리는 이 좁고 외로운 우주선 안에서 숨을 죽이며 붉은 행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선택한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화성으로의 여정은 마치 18세기 대항해 시대의 범선들이 구부러진 해로를 따라 몇 달씩 파도와 싸워야 했던 고난의 행군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코 현재의 7개월이라는 시간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을 종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화학 로켓의 벽이라 불리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이제 그 벽을 부수고 나갈 새로운 동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단 몇 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방사선의 위협, 신체적 퇴화, 그리고 심리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장벽들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 연구소와 우주 기지에서 실제로 설계되고 있는 미래의 추진 기술들과 그로 인해 변화될 인류의 내일을 그려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 기반의 화학 로켓은 폭발적인 힘을 내지만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추력, Specific Impulse은 이미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 중 하나는 원자력 열 추진, Nuclear Thermal Propulsion, NTP입니다. 이는 화성 연료를 태우는 대신 소형 원자로의 핵 분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로 액체 수소를 가열하여 초고속으로 분출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엔진은 기존 화학 로켓보다 효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으며 이를 이용하면 화성까지의 비행 시간을 현재의 7달 9개월에서 약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사와 달파가 최근 추진 중인 드라코 DRA소 프로젝트는 바로 이 꿈의 엔진을 2027년까지 우주에서 시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우주 비행사가 받는 방사선 노출량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화성 탐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우주 비행사이자 물리학자인 프랭클린 창 디아스가 개발 중인 바시미르 VASIMR라 불리는 가변 비추력 플라즈마 로켓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이 엔진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스를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로 가열하고 이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속하여 분사합니다. 이론적으로 바시미르 엔진이 충분한 전력, 아마도 대형 원자로가 필요하겠지만 을 공급받는다면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을 단 39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39일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화성은 더 이상 도달하기 힘든 미지의 행성이 아니라 지구의 경제권에 편입된 또 하나의 대륙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의 혁명은 단순히 빨리 가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화성 정착과 식민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 한다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는 끊임없는 물자 수송과 인력 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처럼 2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좁은 발사창에 의존하고 한 번 가는데 9개월이 걸린다면 화성 기지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 기술의 발달로 언제든 발사할 수 있고 수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항로가 개척된다면 화성 기지는 지구의 실시간 지원을 받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추진하는 스타쉽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화학 로켓을 사용하지만 궤도 내 연료 재보급과 거대한 수송 용량을 통해 수천 명의 인원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그들의 비전은 결국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인류의 의지를 대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탐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인류의 역사가 담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약 7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7개월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지구가 화성과 44도의 각도를 이루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2년을 기다려온 인내의 시간이며 태양의 중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수조 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학적 정밀함의 시간입니다. 또한 무중력과 방사선이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고독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작은 붉은 점을 바라보며 운하를 상상했던 고대인들의 호기심이 어떻게 현대의 로봇 탐사선이라는 실체로 구현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붉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보내오는 사진 한 장, 토양 분석 데이터 한 줄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는 혼자인가 혹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화성에 도달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우주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첫 번째 본격적인 항해입니다. 달 착륙이 인류에게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면 화성 도달은 인류라는 종의 서식지를 확장하는 진화적 도약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세대 중에서 우리는 마침내 텔레비전 화면이나 홀로그램을 통해 인류의 첫 발자국이 화성의 붉은 흙 위로 내려앉는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자국은 수십억 년 동안 바람과 먼지만이 가득했던 그곳에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화성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오늘 화성행 비행편은 몇 시인가요? 라고 묻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지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수많은 과학자의 헌신과 우주 비행사들의 용기, 그리고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 밤을 지사온 천재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성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던 폴리네시아인들처럼 목선 하나에 의지해 대서양을 횡단한 탐험가들처럼 우리는 이제 로켓이라는 현대의 돛을 올리고 우주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화성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목적지이며 인류의 지혜가 도달할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독 붉게 빛나는 저 행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지식의 등불을 밝히는 한 화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구의 푸른 하늘을 뒤로 하고 붉은 행성의 지평선을 마주할 그날, 인류는 비로소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시간이 아닌 인류의 꺾이지 않는 의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갈 것이고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화성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저 멀리 붉게 빛나는 행성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